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는 말을 처음 접했습니다. 영어라고는 제가 한마디도 못 배운 때인데 흑백 TV에서 친절하게 화이트 칼라는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 블루 칼라는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식으로 설명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블루 칼라의 대역전극이 펼쳐진다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어제도 중앙일보 기사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배관공과 같은 직업은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인공지능, AI의 침공에도 안전한 직업군에 속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배관공은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국내 공장에서 일할 생산직 등 신규 직원 400여 명을 뽑는데, 정확히는 400명쯤 뽑는데 수만 명이 몰렸다는 소식도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긴 생산직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죠. 그리고 온갖 지원, 의료 지원, 학비 지원 등 온갖 지원을 다 받으니까 그런 회사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름밥 피하려는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름밥이라고 하면 기계를 만지는 노동자 직업군의 자주 어린 말이었습니다. 기름밥 먹는 처지에 뭐 어쩌고 이런 말들을 많이 썼죠. 그런데 고령화 속도가 빠른 선진국일수록 힘쓰는 젊은 사람이 귀해서 육체 근로자 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발전으로 곱게 넥타이를 메고 회사 다니던 화이트 칼라부터 먼저 잘려나가는 글로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바로 신문 기사의 요지입니다. 블루 칼라의 대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블루 칼라의 시대이다. 이 얘기입니다. 신문은 그러는 앞으로 화이트 칼라니 블루 칼라니 하는 전통적 직업 구분 자체가 모호해질 공산이 크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고도의 정보 지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골든 칼라에서부터 광고 패션업계에서 창의적 일을 하는 레인보우 칼라, 그리고 무지개 칼라 등 이 총 전색 칼라 시대가 개막 중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둘이 아닌 모바일을 활용한 서리잡 시대까지 열리는 세상이다.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사람을 가르치고 일시키는 세상은 2024년엔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저는 도대체 무슨 칼라일까요? 올해는 노동이든 교육이든 계획도 좀 하고 더 많은 뉴 칼라가 창조되길 기대해 본다. 이게 신문 기사에 맞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경제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블리인의 법인세 혁명, 글로벌 기업 1,800개가 몰렸다. 법인세 경쟁력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올리아 지드스락 아일랜드 경제사회연구소 교수의 말입니다. 이 지드스락 교수는 아일랜드는 지난 20년간 법인세 세율을 12.5%로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은 아일랜드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리고 12.5%의 법인세율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 게 바로 아일랜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아일랜드에 몰려든 글로벌 기업이 1,800개를 돌파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법인세 혁명을 단행한 결과인데 아일랜드에 자리 잡은 다국적 기업의 연간 수출액만 또 무려 450조 원을 넘고 이들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3천만 명을 넘습니다. 이 숫자는 아일랜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1%에 달합니다. 글로벌 기업이 몰린 것은 법인세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일랜드는 2003년 법인세 세율을 세계 최저 수준인 12.5%로 낮춘 뒤에 지난해까지 20년간 같은 세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법인세율이 15%로 올리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을 15%로 올려도 유로존 평균보다 6%포인트가 낮아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그 유로존은 한 21%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5%입니다. 한 년만 더 될까요?
단적인 예로 20년 전만 해도 작은 사무소를 출발한 구글 더블린 지사가 1000명 규모의 개발자가 일하는 유럽 본부로 발전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판에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 있긴 한 것입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 민주당 원외 친명계 인사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한 지역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엄청난 파장을 불렀습니다. 현근택은 성남 중원구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그동안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자 A씨와 나란히 앉은 여성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는 부부냐? 이렇게 말을 걸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B씨는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 라고 따졌고 현근택은 재차 A하고 나하고 부부냐? 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라고 말을 하며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B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사과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현 부원장은 말을 이어가며 너네 같이 사냐? 너네 같이 잤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바로 B씨의 주장입니다. B씨는 수행비서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현금택은 다음 날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현근택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됐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뿐이다. 이 성희롱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민주당이 대응에 나섰는데 목에 상해를 입어 활동을 중지한 이재명이 현근택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게 또 뉴스가 됐습니다. 이재명과 친명계 주차장 정승호가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이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포착이 된 것입니다. 기자가 포착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재명은 정승호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징계 수위를 이재명이 다 정하는 것입니다. 정승호의 답은 이렇습니다. 당직 자격증진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는 말은 현근택의 출마를 막아버리는 징계 중에 가장 엄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물은 현근택의 처분 수위에 대해 정승호가 비교적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은 다시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상해를 입고 누워있는 분이 이런 응답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정승호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엄중 경고를 하고 끝을 내면 큰 의미는 없다. 정승호가 이재명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현근택을 살려주자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현근택을 보호해서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춘 것입니다. 친명계 현근택은 성남 중원구 출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비주류 원칙과 상식 소속의 바로 윤영찬 의원입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박용진은 현 부원장 논란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나도 우리 당도 모욕감을 느낀다. 지도부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11일 비대위원 회의에서 공관위 외부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그 명단들을 보면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의 미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 저는 적어도 기대를 숨기지도 않지만 걱정을 숨기지도 않겠습니다. 적어도 집권 보수 정당의 공관위원들은 이 나라의 양심을 지켜온 경륜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분 정도라면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왜 이런 분이 공관위원을 하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천관리위원인데도 정치를 아는 분이라고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현직 정치인 3분뿐, 위원장을 비롯해서 외부 위원들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인 건 물론 왜 이런 분들이 보수 정당의 공천을 관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과거 보수 이데올로그로서 활동을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9명을 40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위원은 이철규 외에도 장동혁 현 사무총장, 초선이죠. 그리고 이종성 의원 등 3명입니다. 외부 인사는 유일준 법무법인 KDH 대표 변호사, 황형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대표 파트너, 윤성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종학 경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그리고 전혜진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 외식경영학과 학과장,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등 6명입니다. 글쎄요, 이분들이 과연 보수정당, 그것도 집권여당의 공천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관위원장 정용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심 공천은 없다. 깜짝 놀랄 선언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선언입니다. 그가 공관위원장으로서 첫 출근길 기자들에게 선언을 한 말입니다. 기자들이 용산발 공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가 한 대답이 바로 윤심 공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위원장이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법원장 검증 과정에서 호의적 생각을 갖게 돼 적합하다 생각한 것 같다. 절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 글쎄요. 쿨하게 하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다시 기자들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를 질문하자 그가 한 말입니다. 그건 없을 것이다. 제 느낌에 당 조직이 굉장히 활력 있고 수평적이고 다른 공무원 조직과는 다른 것 같다.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판사 그만두고 교수한 지 오래됐다.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기자들이 대통령이 측근인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두고 용산발 공천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묻자 대답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이 아니라 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본다. 당내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에서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긴 이철규 의원은 바로 직전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죠. 정용환은 당내에서 오신 분들은 원래 정치를 하던 분들이니까 이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원외 공관위원회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껐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했다.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번 공천은 국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하위공의 가치가 반영되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 천하위공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해보죠. 일자리는 없고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물가에다가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에다가 특히 이 고금리로 소비여력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으니까 대부분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입니다. 그 가계부채가 고금리로 은행에 물어대는 이자가 대폭 늘어났으니 소비여력이 가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러니 어찌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오르겠습니까? 이쯤 되면 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은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이걸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죠. 신문 한 펼쳐보십시오. 이번에는 자영업자 20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늘었다는 뉴스도 떴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이 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더는 가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건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기간을 6년이나 단축해서 공급을 확 늘린다는 뉴스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2030 젊은이들에게 집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문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재건축 빠르고 쉽게, 다주택 과세 가볍게. 이제 다주택자를 더 이상 범법 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아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과세도 가볍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세 혜택으로 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초과이익 부담금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데, 마침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른바 똥볼을 찼습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에 119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부산 민심이 이재명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특권 의식으로 비쳤습니다. 가장 결정타는 정청래가 한 말입니다.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부산대병원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본 것입니까? 민주당 수뇌부가 모두 귀신의 시인 것입니다. 흉기 피습으로 2주 동안 멈췄던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다시 열립니다. 그 중에서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인동 사건 재판이 오늘 23일부터 재개됩니다. 이 재판부는 이재명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유동규에 대한 정인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재판은 앞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가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한 데다가 이번엔 피고인 이재명의 피습 사건이 이어지면서 한 달 가까이 지금 재판이 멈춘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바로 증인 소환이 가능해져서 1월 23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통고를 한 겁니다. 2월 중순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배석 판사가 바뀌는 등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1개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면서 내용 고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빨리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법정에서 녹음 테이프를 일일이 틀면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다 생략을 하고 내용만 고지를 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로 갱신 절차를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갱신 절차에는 피고인도 출석해야 할 테니 한 달 정도 기간에 두세 번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재판 지연을 꾀했지만 무기로 돌아갔습니다. 이재명은 당분간 말도 하기 힘들다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명 변호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당시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렇게 선을 쫙 그었습니다.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었다. 이게 일제히 뉴스가 됐더군요. 그러면서 오는 23일 재판을 열어 유동규에 대한 정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규에 대한 이재명 측의 반대 신문을 오늘 23일부터 2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다음 달 6일과 16일은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법관 정기인사 이후인 2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의 피고인인 같은 합의 33부 이 백인동 의혹 재판과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합의 34부 공직선거법 재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직을 했죠. 과연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할까요? 자, 오늘은 제가 컨디션도 그렇고 해서 좀 일찍 마칠까 합니다. 간단히 한두 문제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사들이 사표와 출마가 논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내 대검이 칼을 뺐습니다.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검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김상민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서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창원에 근무할 때 외부인과 접촉을 했다고 그러죠. 대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서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에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 김상민은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당초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뒤 지난 6일에는 창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황운하 판례 때문입니다. 일단 사표만 제출하면 경찰관 신분으로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일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최정무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까지 가서 황제 이사회를 했더군요. 최정무를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외 일정에는 총 6억 8천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집행해야 하지만 자회사인 포스코와 포스칸이 나누어서 집행했다는 점이 바로 의혹의 골자입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최 회장 등이 캐나다 이사회 일정 동안 식사비로 무려 1억 원, 현지 전세 이동에 1억 6,960만 원 등을 지출하면서 사회이사들에게 초호화 호텔과 식사를 제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모두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